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글로벌 바이오텍들도 반등을 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의료 AI뿐만이 아니라 바이오텍들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휴, 숨통이 약간 트이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가 끝났죠. 이번 주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3분기 실적 발표, 두 기업 모두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실적이 매우 잘 나왔고 일라이릴리는 실적은 다소 별로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당뇨와 비만 치료제의 성장은 지속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10월에 있었던 에즈모 학회, 유럽 종양학회에서 확인한 ADC와 표적 항암제, 표적 치료제들의 성장 가능성과 항암제에서의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 한 번 더 볼 수 있었고, 미국 시간으로 11월 3일부터 개최된 SITC 면역항암학회의 개최에 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 8일에 결과가 나오는 버텍스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엑셀셀이라는 약 또한 이번에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에 한 몫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루이비통 그룹사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유럽의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하게 된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성장을 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8%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3%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서 중요한 당뇨와 비만 치료제 분야만 떼놓고 봤을 때 36%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가 안 되느냐? 희귀질환 분야 이쪽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위고비 매출액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4% 성장을 했고, 컨센서스 시장의 기대치 대비 20%나 상회를 했네요. 노보노디스크를 얘기할 때 위고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 거기에 당뇨 치료제 이름은 오젬픽이라는 거 또 잊고 가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11월 11일에는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셀렉트 데이터인데요. 과거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와 오젬픽에 대해서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도 효능이 있다,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하면서 그때 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임상 데이터 확인할 수 있겠고, 관련해서 적응증 확장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가 있는 의약품, 그 의약품의 시장 전망치가 높아질 때 이렇게 당뇨와 비만과 같은 큰 시장에서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쇼티지가 지속되는 것도 좋은, 바이오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이렇게 이러한 의약품들의 시장 전망치가 더더욱 높아지려면 적응증이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약을 쓸 수 있는 질환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고 이 약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11월 11일 데이터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노보노디스크의 GLP-1 유사체들이 현재는 쇼티지이며 공급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급 자체가 정상화될 수 있겠다라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뇨 비만 치료제로 많이 오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가 좀 비싸요. 글로벌 제약사들 평균이 뭐 20배라고 한다면 노보노디스크는 거의 40배, 일라일릴리는 50배입니다. 그래서 비싸긴 합니다만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굉장히 잘 팔리는 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약의 미래가 밝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일라일릴리 보실게요. 일라일릴리도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의 3분기는 매출액 95억 달러, 영업이익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인수합병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로 번 돈들로 인수를 많이 하다 보니 영업이익 단에서는 당연히 좀 잃고 가는 게 있었을 것이고 이번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 하향을 했습니다만 매출액이 잘 나왔죠. 이 매출액이 잘 나온 것도 당뇨와 비만 분야가 잘 나왔기 때문인 것이고 이 당뇨 비만 쪽에서의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받아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마운자로는 당뇨 치료제로의 적응증만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비만 치료제로는 오플라벨로 팔리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번에 비만 치료제로의 적응증 확장을 올해 안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업사이드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운자로가 훨씬 더 잘 팔리게 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일라릴리가 원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도 유명했던 기업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랩의 정식 승인 결과가 1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쪽도 내년부터 다시 봐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레카네맙이라는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SC 제형, 피하 제형으로 내년 1분기에 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현재 보험 적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투여받기 위해서는 펫 스캔, 뇌 진단, 뇌 스캔을 해야만 합니다. 그 스캔이 원래는 $5,000로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이번 10월을 기점으로 보험 적용이 되면서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진단에 대한 우려, 그런 리스키한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지금 내년에는 조금 더 알츠하이머 쪽 시장 전망치가 올라갈 확률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어찌됐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의 계속되는 경쟁 구도 바이오텍에게 좋은 영향 줬으면 좋겠네요. 아차차! 제가 또 오늘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의 당뇨, 비만 치료제들이 너무 잘 팔리고 쇼티지가 계속되면서 당뇨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좀 빠졌었는데요. 그 중에서 당뇨 의료기기 대장 기업 덱스콤의 주가가 빠졌었던 것과 별개로 저번 분기에 실적이 매우 잘 나왔고 이번 분기에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당뇨가 어차피 관리 질환이고 당뇨 치료제의 경우 끊었을 때 요요 현상이 어차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덱스콤의 의료기기로 일상생활의 변화를 자체적으로 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관리 질환의 경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덱스콤이 최근에 신제품 G7을 출시하고 공보원 확대 정책으로 언급이 되면서 매출도 성장한 것이고요. 이번 실적 발표, 실적 매우 잘 나왔으니 당뇨 치료제와 당뇨 의료기기 기업은 보완 관계라는 거 한 번 더 입증해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뇨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연속 혈당 측정기까지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즈모가 끝나면서 그 다음 학회는 뭐지라고 했을 때 세계 면역 항암 학회 SITC가 바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SITC는 말 그대로 면역 항암 학회이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진 않습니다만 국내 기업들 중 루닛, 큐리언트, NK맥스, 지너스, 유틸렉스가 이번 학회 참여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진 모습이에요. 당연히 학회의 경우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세론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개최되기 직전부터 갑자기 관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내용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JP모건 헬스케어 1월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기대감을 가지기 충분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 12월에 1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았던 사례가 많았었으니 12월엔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으로 끝났던 시기가 많았었으니 이번에도 한번 스크리닝 하시길 추천드릴 거고요. 저도 JP모건 헬스케어에 가는 기업들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또 다시 핫해진 유전자 가위 기술 보유기업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버테스 파마입니다. 이 두 기업이 공동 개발을 해서 엑사셀이라는 의약품을 만들었어요. 엑사셀은 겸형 적혈구 빈혈증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이 된 의약품이고요. 아직까지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골수이식이나 적혈구 수혈을 하지 않으면 이렇다 할 만한 치료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사셀이 정말 중요한 치료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FDA 자문위원회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치료제의 효능과 장점이 부작용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크리스퍼의 엑사셀 12월 8일 승인 결과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언급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접목시킨 치료제들에 대해서 유전 정보를 잘못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프 타겟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프 타겟 우려는 내가 이 질환을 고치기 위한 유전 정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거를 잘못 건드렸을 때의 부작용을 뜻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환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오프 타겟 우려 대비 효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 의약품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거. 그래도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12월 8일 승인을 통해서 유전자 가위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처음으로 특정 기술을 접목시킨 의약품이 승인이 됐을 때 그 기술에 대한 가치가 매우 많이 높아지게 되고 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 이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mRNA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처음으로 백신이 나온 이후 라이선스 계약, M&A 정말 많아졌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1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탈렌 기반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공동 개발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탈렌은 크리스퍼와 비슷하게 유전자 가위로 많이 언급이 되는 기술인데요. 탈렌의 경우 2세대인 것이고 크리스퍼가 3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자 가위의 경우 다 장단점이 있기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탈렌을 고른 것이 아닐까 싶어요. 참! 이번에 자문위원회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크리스퍼 주가 반등을 아주 많이 했답니다. 국내 관련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가 정확히 뭐냐? 당연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CEO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준 걸 제가 봤는데요. 박테리아 연구 중에 발견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요거트 있잖아요. 요구르트를 볼 때 이 요구르트가 뭐 유산균이 이제 박테리아다 보니
바이러스가 유산균을 공격하면 유산균이 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 공격에서 생존하는 박테리아들이 있었고 그 박테리아들이 똑똑한 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 박테리아는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 일부를 자신이 DNA 사이에 집어넣으면서 나중에 같은 바이러스가 자신을 공격할 때 기존에 아는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DNA를 자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걸 결국에는 박테리아의 면역체계라고 하는데 이걸 사람의 유전자에 접목시켜 보자라고 하면서 유전자 가위가 개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목표한 DNA를 미리 심어놓은 면역체계로 인간의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사실 30억 쌍의 유전자 코드, 정말 많은 유전자 코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질병, 질환은 하나의 세포,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유전자의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여태까지 많은 과학자들은 DNA가 이제 mRNA라는 설계도로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단백질을 토대로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이게 뭐 질병을 야기한다라고 해서 너무 다이렉트한 질병을 야기하는 분야다 보니 단백질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2002년도에 유전자 지도가 처음 나오고 나서 그럼 질병의 원인을 다 알 수 있겠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왜냐면 완벽히 다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정확히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복잡한 구조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이며 그걸 편집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문제가 되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자르면 되는데 그 기술이 완벽하게 없었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잘라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치료제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게 발견되고 유전자 가위 기반의 치료제들은 특정 부분을 잘라내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점은 뭐 경구용 치료제 같이 계속 먹어야 되지도 않고 아니면 이제 일반 치료제처럼 주사제를 계속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한 번의 투여만으로도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제로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전자 가위가 잘못된 유전 정보를 건드렸을 때 오프 타겟 이슈가 여전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고 임상을 진행할 때 정말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된 후에 진행을 하니 그래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전자 가위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고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탈렌, 징크핑거가 나온 지는 정말 오래되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입니다. 그때 처음 공부했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무수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연구 끝에 좋은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정말 많은 질환에 대해서 좋은 치료제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최근 글로벌 기업들 긍정적인 이슈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의료 AI를 시작으로 바이오 기업들 좋은 이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제약바이오 장기적으로 저는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니 같이 계속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